내 아버지가 영모를 꾸몄다. 너도 죽어야 한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법이 그러하다. 조선시대에는 한 사람의 죄로 가족 전체가 멸망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를 모두 처벌하는 연좌제. 1728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은 불과 9일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642명. 한 사람의 영모로 642명이 처벌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2살짜리 아기도 있었고 12살 소녀도 있었고 70세 노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반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단지 역적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비가 되거나 처형당하거나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왜 조선은 이렇게 잔혹한 법을 만들었을까요? 무고한 아이들까지 왜 처벌해야 했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연좌제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1728년 영조 4년 3월 27일 한양 군기시 앞 처형장에 섬뜩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 나온 한 사내. 그의 이름은 이인좌 34세였습니다. 조선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 이명대군의 구대손. 남인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던 그는 이제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거열형. 사지를 5마리의 소에 묶어 찢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오체분시라고도 불리는 이 형벌은 영모죄를 지은 자에게만 내려지는 극형이었습니다. 이인좌, 너는 영모를 꾀하여 나라를 어지럽혔다. 죄를 고하라. 이인좌는 고개를 들어 영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영모가 아니라 의거를 한 것입니다. 경종대왕께서 억울하게 승하하셨으니 입을 다물라. 형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비명이 군기시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지금부터였습니다. 4월 9일 이인좌의 부인 윤자정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남인의 거두 윤휘의 손녀였던 그녀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인좌의 아내였다는 이유만으로 4월 14일 이인좌의 4아들이 노비가 되어 온성부와 회령부로 보내졌습니다. 장남 중명은 12세, 차남 문명은 9세, 삼남 화명은 6세, 막내 인명은 겨우 2세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조실록에 기록된 이인좌의 난 관련 역적으로 기론된 사람은 총 642명입니다. 이 중 62명이 극형에 처해졌고 나머지는 재산 몰수와 함께 그 일가친족이 연좌제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642명. 한 사람의 영모로 642명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대체 조선은 왜 이런 잔혹한 법을 만들었을까요? 왜 죄 없는 가족들까지 처벌해야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조선 건국 초부터 이어져 온 연좌제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 성종 15년인 1485년에 완성된 이 법전은 조선을 다스리는 모든 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조항이 있었으니 바로 연좌제였습니다. 경국대전 형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반대 역죄를 범한 자는 능지처참하고 그 아버지와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사령에 처한다. 16세 이하의 아들과 어머니, 처첩, 조손, 형제자매 및 아들의 처첩은 공신가의 종으로 삼고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백숙부와 조카는 삼천리 밖으로 유배 보낸다. 간단히 말하면 한 사람이 영모를 일으키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손자, 형제, 백숙부, 조카까지 모두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족을 멸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삼족. 조선시대 학자 다산 정약용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삼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위로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백부, 숙부 등 선친인 조족, 형제와 그의 자녀들인 조카 등 부족, 그리고 아들과 손자 등 귀족을 의미한다. 즉 할아버지 세대부터 손자 세대까지 3대를 통틀어 처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잔혹한 법을 만들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조선은 왕조 국가였습니다.
왕의 권력이 곧 국가의 안정이었고 영모는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큰 범죄였습니다. 만약 영모를 일으킨 사람만 처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아들이나 손자가 복수를 꿈꿀 수 있습니다. 형제가 다시 영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좌제는 이런 복수의 씨앗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내가 영모를 꿈꾸면 내 가족 모두가 멸망한다. 이 공포가 바로 왕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수많은 신하들이 연좌제의 폐해를 지적했습니다. 죄는 본인에게 있는데 왜 가족까지 처벌합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지만 왕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법이 그러하다. 조정지법을 어찌 함부로 바꿀 수 있겠는가? 조정지법, 조상들이 만든 법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히 왕권과 직결된 법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연좌제는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시행되었습니다. 중국은 조선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구족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고조의 4대손 되는 형제, 종형제, 제종형제, 삼종형제까지 포함하여 8촌 이내를 모두 처벌했습니다. 그 희생자가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의 연좌제는 중국의 대명률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기의 형법전을 바탕으로 고려를 거쳐 조선에 전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전에 적힌 것과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달랐습니다. 때로는 왕의 자비로 처벌이 감면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살려주거나 시간이 지나면 노비가 된 사람들을 면천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모제만큼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조선 역사를 보면 영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수십, 수백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 때는 약 200명이 연좌되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 때는 약 150명이 처벌받았습니다. 1728년 이인좌의 난 때는 642명이 기록되었습니다. 1755년 나죽에서 사건 때는 약 100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입니다.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삶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영모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지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성씨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728년 이인좌의 난은 조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좌제로 희생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728년 3월 15일 새벽, 충청도 청주성에 묘한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상여였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곡을 하며 상여를 메고 성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장례 행렬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여가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상여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시신이 아니라 칼과 창, 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영모다, 영모다. 순식간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군은 미리 계획된 대로 움직였습니다. 병마절도사 이봉상과 토포사 남현년을 살해하고 청주성을 장악했습니다. 반란의 주모자는 이인좌였습니다. 이인좌는 스스로를 삼남대원수라 칭하며 각지에 경문을 돌렸습니다. 경종대왕께서는 흉악한 무리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연인군 영조은 숙종의 왕자가 아니다. 왕대비의 밀조를 받아 경종의 원수를 갚고 밀풍군 탄을 왕으로 세워 왕통을 바르게 하고자 한다.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지금의 왕 영조를 부정하고 다른 왕족을 옹립하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인좌는 왜 이런 무모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그의 집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인좌의 할아버지 이운징은 숙종 때 승지, 강원도관찰사, 전라도관찰사를 지낸 고위 관료였습니다. 남인의 거두 허적의 추천으로 관직에 올랐고 남인의 또 다른 영수 윤휴의 손녀를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남인의 명문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숙종대의 환국 정치로 남인은 몰락했습니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남인은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이운징도 유배를 당했습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잠깐 다시 권력을 잡았으나 1694년 갑술환국으로 다시 쫓겨났습니다. 이운징은 다시 유배되었고 1710년에야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1717년 그가 죽었을 때
왕은 그를 흉당이라 부르며 대신으로서의 예우를 거부했습니다. 이인좌는 이런 가문의 몰락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가문의 치욕을 눈으로 보며 컸습니다. 영조가 즉위하면서 노론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소론과 남이는 완전히 정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인좌는 왕족의 후손이었지만 관직에 나갈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28년 그는 거사를 결심했습니다. 이인좌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반란을 계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라도의 박필현, 태인현감이었던 그는 전라도에서 군사를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경상도의 정일양, 그는 영남에서 봉기하기로 했습니다. 평안도의 이사성, 평안도 병마절 또사였던 그는 평안도 군사를 이끌고 남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에서는 포도대장 남태징이 내응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인 반란이었습니다. 삼남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평안도, 그리고 한양까지. 만약 이 계획대로 되었다면 조선 왕조는 정말로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1727년 영조는 정미환국을 단행했습니다. 소론 온건파를 다시 등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반란에 동조할 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1728년 3월 22일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영의정 최규서가 영조에게 반란 계획을 고변한 것입니다. 이인좌는 급히 거사 일을 앞당겼습니다. 원래는 4월에 일으킬 예정이었지만 들키기 전에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3월 15일 새벽 청주성을 기습한 것입니다. 청주성을 장악한 이인좌는 군사를 이끌고 북상했습니다. 목표는 한양이었습니다. 목천, 청안, 진천을 거쳐 안성, 축산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즉시 토벌군을 파견했습니다. 병조판서 오명왕을 도순무사로 삼았습니다. 종사관으로는 박문수가 따라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명왕과 박문수 모두 소론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반란의 주모자들이 소론과 남인이었기에 소론 온건파는 반란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반란을 진압하러 나섰습니다. 3월 24일 안성과 축산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728년 3월 24일 새벽 안성과 축산 사이의 청룡산, 이곳에서 조선의 운명을 가를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인좌의 군사는 약 수천 명, 정예병은 아니었지만 청주성을 함락하고 여러 고을을 거치며 모아진 병력이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관군 출신이거나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 혹은 화적대였습니다. 오명왕이 이끄는 관군은 약 3천여 명. 숫자는 비슷했지만 훈련도와 사기는 달랐습니다. 전투는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반란군은 처음에는 기세가 좋았습니다. 그들은 청룡산 기슭에 진을 치고 관군을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관군이 다가오자 일제히 화살과 총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관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명왕은 신기전을 발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신기전, 조선시대 로켓 무기입니다. 화약의 힘으로 날아가며 폭발하는 이 무기는 적에게 큰 공포를 주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불빛과 폭발음에 반란군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경영의 군사다. 반란군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지방 관군이 아니라 한양의 정예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기가 꺾였습니다. 원래 강제로 동원되었거나 돈을 받고 따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전세가 불리해지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인좌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병력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물러나라. 산으로. 이인좌는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청룡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명왕은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군은 산으로 올라가 반란군을 몰아붙였습니다. 도망치던 이인좌는 갑옷과 투구를 벗어 던졌습니다. 산속의 한 절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오후 농민 신길만과 마을 사람들 24명 그리고 절의 승려들이 이인좌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역적 이인좌냐? 이인좌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신길만은 이인좌를 관군에 넘겼습니다. 이 공로로 그는 나중에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고 영조로부터 은, 일천냥과 활까지 하사받았습니다. 이인좌가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란은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청주성에 남아있던 반란군은 박민웅이 이끄는 창의군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평안도의 이사성은 거사도 하기 전에 체포되었습니다. 소론 온건파인 이광자가 재빨리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한양의 남태징도 미리 체포되어 반란에 가담하지 못했습니다. 전라도의 박필현은 전주성으로 갔으나 내응하기로 했던 전주감사 정사효가 배신하여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박필현은 경상도로 도망쳤다가 붙잡혀 참수당했습니다. 경상도의 정의량은 거창, 합천, 함양 등을 점령하며 가장 오래 버텼습니다. 하지만 경상도관찰사 황선이 지휘하는 관군에 의해 결국 진압되었습니다. 불과 9일 만에 조선 역사상 최대의 반란은 끝났습니다. 3월 26일 이인좌는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영조는 직접 친국을 열었습니다. 왕이 직접 죄인을 신문하는 것입니다. 이인좌, 내가 영모를 꾀한 이유가 무엇이냐? 경종 대왕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대왕의 원수를 갚고자 했을 뿐입니다. 감히 내가 형을 해쳤다는 것이냐? 공모자들을 모두 대라. 이인좌는 고문 끝에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박필현, 정의량, 이사성, 남태징 등 주요 공모자들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가담한 사람들의 명단도 밝혔습니다. 명단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영조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왕위를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영모에 가담한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연좌제를 엄격히 적용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3월 27일 이인좌는 군기시 앞에서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조실록 4년 3월부터 5월까지의 기록을 보면 매일같이 처형과 유배, 노비화의 기사가 이어집니다. 4월 9일 이인좌의 부인 윤자정, 교수형. 4월 14일 이인좌의 네 아들 노비로 강등되어 온성부와 회령부로 보내짐. 4월 16일 이인좌의 사촌동생 조세추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 그리고 명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필현의 가족, 정의량의 가족, 이사성의 가족, 남태징의 가족, 주모자들뿐만 아니라 가담자들의 가족도 모두 연좌되었습니다. 안성에서 가담한 이호의 가족, 과천에서 가담한 이일좌의 가족, 거창에서 가담한 사람들의 가족, 충주에서 가담한 민원보의 가족, 영조실록에 무신난의 역적으로 기론된 사람은 총 642명입니다. 642명. 이 중 62명이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능기처참, 참수, 교수형.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세 이상의 아들들은 대부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16세 이하의 아들, 어머니, 딸, 처, 첩, 할아버지, 손자, 형제, 자매, 며느리는 공신가의 노비로 보내졌습니다.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백숙부와 조카들은 먼 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1728년 6월 23일 민당효라는 사람이 5살짜리 아들 호손과 함께 고군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우의정을 지낸 미남의 증손이었습니다. 반란 주모자 중 한 명이었던 민관효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연좌된 것입니다. 1729년에는 그의 맏아들 상손 10세도 고군산도로 보내졌습니다. 한 가족이 섬으로 유배되어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1729년 7월 22일 이필이라는 사람이 고군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경상도에서 반란에 가담한 이태발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70세에 가까운 노인이 먼 섬으로 유배된 것입니다. 1746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난 지 18년이 지난 후에도 연좌는 계속되었습니다. 반란 주모자 이유익의 동생 이유필이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전처 소생인 12살 딸 미순이는 고군산도로 보내져 노비가 되었습니다. 12살 소녀가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더 비극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주감사였던 정사요. 그는 처음에 반란에 가담하기로 약속했다가 이인좌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배신했습니다. 박필현이 전주성으로 왔을 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처음에 그를 칭찬했습니다. 반란을 막았다고. 하지만 1729년 정사효는 다시 반란을 계획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은 반란 세력인 박세만, 주노미와 함께 모의를 꾸몄던 것입니다. 정사효가 처형될 때 그는 자신의 처가 사람들까지 모두 끌어들였습니다.
목이 잘린 사람만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연좌제는 이렇게 끝없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조 24년 1748년 무신난의 자녀 세력이 또 다시 반란을 계획하다 발각되었습니다.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영조 31년 1755년 나죽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신난 가담자였던 윤취상의 아들 윤지가 유배지인 나주에서 벽서를 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소론과 남인 수십 명이 또 처형되었습니다. 이인좌의 난은 1728년에 끝났지만 그 여파는 30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642명. 이것은 공식 기록에 남은 숫자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노비가 된 사람들의 자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배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역사는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조선은 3대를 멸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복수의 방지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가족의 복수는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복수합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복수합니다. 만약 역모를 일으킨 사람만 처벌한다면 그의 아들이나 손자가 언젠가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왕조는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연좌제는 이런 복수의 씨앗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역모를 꿈꾸면 내 가족 모두가 멸망한다. 이 공포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포 통치였습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포였습니다. 연좌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는 경고. 왕을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 이인좌의 난 이후 영조는 더욱 강력한 왕권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반란을 진압하고 가담자들을 철저히 처벌함으로써 아무도 감히 왕을 거역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사실 역모 사건은 순수한 범죄 처벌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인좌의 난도 그러했습니다. 반란의 주축은 소론 강경파와 남인이었습니다. 영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소론과 남인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642명의 명단을 보면 실제로 반란에 직접 가담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연좌로 처벌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반란과 전혀 무관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단지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당파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연좌제는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전통과 관습이었습니다. 조정지법을 어찌 함부로 바꾸겠는가? 조선의 왕과 신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들이 만든 법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연좌제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고려를 거쳐 조선에 전해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히 왕권과 직결된 법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를 알아도 우리는 여전히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법이었을까요? 12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9세 아이가 역모를 알고 있었습니까? 2세 아기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인좌의 부인 윤자정은 남편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요? 설령 알고 있었다 해도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노비가 된 수백 명의 여자들과 아이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유배된 노인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이 과연 죄인이었을까요? 조선 중기의 학자들 중에는 연좌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는 본인에게 있는데 왜 가족까지 처벌합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왕권과 직결된 법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연좌제에 대한 비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죄는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 어찌 가족에게까지 미치겠는가. 이는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지만 연좌제는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비로소 죄인 본인 외 연좌형률 일체 금지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대를 멸하던 연좌제가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야 폐지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까요? 이인좌의 난은 연좌제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642명이라는 공식 기록. 하지만 실제로 영향을 받은 사람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노비가 된 사람들의 자손은 대대로 노비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배된 사람들의 가족은 연좌되어 관직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역모로 수백, 수천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것이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법이 그러하다. 조종지법을 어찌 바꾸겠는가? 역모는 용서할 수 없는 죄다. 모두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법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살짜리 아기가 노비가 되었습니다. 12살 소녀가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70세 노인이 고향을 떠나 객사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일까요? 연좌제의 본질은 집단 처벌이었습니다. 개인의 죄를 가족 전체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현대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UN 세계인권선언 제9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연좌제는 이 두 조항을 모두 위반합니다. 아무런 재판도 없이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조선시대를 현대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왕조 국가에서 역모는 가장 큰 범죄였고 연좌제는 왕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법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정의를 잃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2인좌의 난이 일어난 지 거의 3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연좌제를 야만적인 악법으로 기억합니다. 당연합니다. 개인의 죄를 가족에게 돌리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연좌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연좌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대를 멸한다는 표현이 여전히 사용됩니다. 정치범으로 체포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형제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할아버지가 정치범이면 손자들까지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조선시대의 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보이지 않는 연좌제가 남아 있습니다. 범죄자의 가족들은 사회적 낙인을 받습니다. 취직이 어렵고 결혼이 어렵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듭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법적으로는 연좌제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헌법 제13조 3항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 사람 아버지가 사기꾼이래. 그 집안은 원래 그래. 피는 못 속인다니까. 이런 말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들립니다. 범죄자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취업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당하기도 합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연좌제가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2인좌의 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법은 정의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연좌제는 왕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어도 법이 그러하다는 한마디로 정당화되었습니다. 법이 정의를 잃으면 그것은 폭력의 도구가 됩니다. 둘째, 권력은 쉽게 부패합니다. 연좌제는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2인좌의 난 이후 영조는 소론과 남인을 거의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642명의 명단을 보면 실제로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정치적 이유로 연좌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은 항상 감시받아야 합니다. 셋째, 집단 처벌은 정의가 아닙니다. 죄는 개인에게 있습니다. 가족이나 집단에게 있지 않습니다. 2살짜리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12살 소녀가 역모를 알고 있었습니까? 현대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죄형법정주의입니다.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만 처벌받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책임의 원칙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연좌제는 이 두 원칙을 모두 위반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2인좌의 난에서 희생된 642명.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이들의 이름은 대부분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 위에 오늘날의 인권 개념이 세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가족의 죄로 처벌받지 않는 세상. 더 이상 어린아이가 부모의 죄로 노비가 되지 않는 세상.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연좌제의 잔혹한 진실, 한 사람의 죄로 642명이 처벌받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만약 여러분의 먼 친척이 역모를 일으켰다면, 여러분은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